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MMF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와 중국 부동산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MMF에 자금을 넣고 일단 지켜보자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이 한 달 사이 5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고금리 기조에서 연체율 증가세도 빨라지고 있어 건정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레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어떤 신호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강화하는 가운데 초록마을이 영유아식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출생아 감소 현상을 역발상해 하나뿐인 아이를 귀하게 키우자는 소비 경향 증가에 발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이르면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오염수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거쳐 바닷물과 희석돼 약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됩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이 방류할 오염수를 관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강요 회의를 마친 뒤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과 여러 국가의 지지 표명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3시에 열린 1.1 브리핑에서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정부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긴축 우려와 중국발 악재에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단기 상품으로 쏠리며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개인 자금이 머니마켓 펀드 MMF로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자 위험 부담이 적으면서도 일정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만한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지난 18일 기준 개인 MMF 설정액은 15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MMF는 양도성 예금 증서, 기업어음, 만기 1년 미만의 채권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수익을 추구하지만 환매도 가능해 대기성 자금으로도 불립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발 악재가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과 추가 금리 인상 기조에 더해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마땅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초전도체와 맥신 등 이른바 단기성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달러도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2원까지 치솟으며 9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다 할 투자처를 찾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국채금리가 뛰고 증시가 조정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내 MMF 자산 규모는 매주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MMF 잔액은 우리 돈 약 7,500조 원으로 한 달 새 150조 원이 유입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잔액이 한 달 사이 5천억 원 이상 늘었는데요. 증가세가 확연한 연체율과 15%대 고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건전성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중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잔액이 급증했습니다. 오늘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5조 3,952억 원으로 한 달 새 5천억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른바 대출 절벽에 다다른 중저신용자들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카드론이 고금리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12.74에서 15.27%로 상단이 15%를 돌파했습니다. 카드사들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인 여신 전문 금융채 금리도 상승세라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전체 3년물 금리는 지난 5월만 해도 3%대 후반을 유지했지만 지난 18일 기준 4.4%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 2분기 카드사 연체율은 1.58%로 전년 말보다 0.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의식한 카드사들도 대손 충당금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7개 전업 카드사가 쌓은 대손 충당금은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35.7% 급증한 규모입니다. 지금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쌓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보면 카드사들은 부실 우려가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채무를 재조정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취약차주들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은행 대출 연체율이 34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공개한 6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보면 원화대출의 연체율은 전달보다 0.05%포인트 떨어진 0.3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이후 2년 9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가다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6월에 새로 발생한 연체액도 2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00억 원 감소했고 신규 연체율은 0.09%로 전달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2분기 들어 연체 정리 확대 등으로 1분기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월부터 계속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환시장 변동성을 막고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또 그러자니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돼 섣불리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오는 목요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전망을 금융부 김미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네, 일단 시장은 한국은행이 이번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3.5%죠. 오늘 금융투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로 내려온 데다 위축된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여기에 최근 중국발 리스크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한 것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현재 벽계원과 헝다그룹 등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시작된 위기가 향후 중국 경제 성장 속도를 훨씬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을 중심으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엔 좀 멀어졌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교역국입니다. 중국의 경기 불안에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경우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달러화가 줄게 되고 또 우리나라 경제 회복도 늦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창효 한은 총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에서 목요일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중국 경제 위기설과 미국 통화정책 방향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금리를 좀 내려야 할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통화 정책을 상황을 보면은 좀 올려야 할 처지입니다. 좀 셈법이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고민이 많을 수밖에 네. 없는데요.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연내 금리를 한 번은 더 올릴 거란 신호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9월엔 건너뛰고 11월에 인상할 거란 전망입니다. 미국이야 경기가 견조하니 금리를 올린다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 처지라는 게 첫 번째 고민거리입니다. 통상 미국이 자국의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은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고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다행히 금리 격차에 따른 대규모 자금 이탈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미시적 정책이 우리 가계부채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 금리 인상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도 발목이 잡힌 게 비은행 연체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PF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현재 통화 당국의 핵심적인 관심은 물가 안정인데 이 물가 상황이 좀 요즘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한국은행 전망치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한은은 2%대로 떨어진 물가 상승률이 8월 이후에는 3% 내외로 다시 올라가고 이 높은 수준이 연말까지 계속 유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국내로 들여오는 두바이유가 $80 선을 넘어서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값이 6주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경기 침체로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값이 하락할 가능성도 나오긴 하지만 현재 높아진 국제 유가 수준이 수요보다는 공급으로 인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고유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기 하반기 공공요금과 지자체별 상하수도, 교통, 도시가스 요금 인상, 10월 원유값 인상까지 물가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금리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이창용 총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네. 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 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추가 인상을 못할 거란 기대는 접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연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이달을 제외하면 10월, 11월 총 2차례가 남아있는데요. 8월은 이미 관망세가 예상됐기 때문에 오는 10월 금통위가 통화정책의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0월이 지나면 이제는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단행하기 부담스럽다는 얘기인데요.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도 물론 인플레를 제일 많이 보긴 하지만은 이제 경기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1%대 후반으로 내년도 성장률도 지금 낮춰잡고 있거든요. 또 어차피 벌어졌는데 견딜만 하다,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8월 회의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환율, 가계부채 등 금리 인상 요인을 놓고 어떤 강도의 발언을 내놓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금융부 김미연 기자와 기준금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S 일렉트릭의 전기차 핵심 부품 자회사 LS 이모빌리티 솔루션이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핵심 부품인 EV 릴레이를 공급합니다. EV 릴레이는 인버터에 배터리 전류를 전달해주고 이상 전류나 화재가 발생하면 전류를 차단해 고전압 시스템을 보호하는 전기차 핵심 안전 부품입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2,500억 원으로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LS 이모빌리티 솔루션은 이번 수주로 지난해 4월 LS 일렉트릭에서 분사한 이후 1년여 만에 EV 릴레이와 BDU 등 전기차 부품 누적 수주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LS 이모빌리티 솔루션은 북미 전기차 시장 대응을 위해 연내 멕시코 두랑고 공장을 준공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제품 생산 및 공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완성차 업계에서 과거의 차 디자인을 신차에 적용하는 이른바 레트로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역사와 정신을 강조한 전시 공간을 마련하며 이 브랜드 정체성 확립에도 나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박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공개한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인 앰비전 74. 지난 1974년 선보인 국내 최초 스포츠카 포니 쿠페 콘셉트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내놓은 풀체인지 모델 디올 뉴 산타페는 과거 갤로퍼 외관 디자인이 적용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현대차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에서 포니의 시간 전시를 열고 포니 쿠페를 복원해 전시한 바 있습니다. 기아도 브랜드 체험 공간 기아 360에서 1960에서 70년대 인기를 끌었던 모델 T600과 브리사 복원 차량을 전시 중입니다. 신생 기업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 명품의 이미지를 가지고 충성 고객을 넓히고 신 고객을 확장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요. KG 모빌리티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첫 전기차 토레스 EVX에 무쏘 디자인을 적용해 과거 쌍용차를 기억하는 고객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동화 흐름 속에서도 오랜 역사에 기반한 브랜드 정체성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통합 브랜드 전시 공간 더 하우스 오브 GM에서 아메리칸 정통 브랜드를 표방하고 쉐보레 올드카를 선보였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 완성차 업계가 고유 헤리티지와 브랜드 정체성을 기반으로 고객층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초록마을이 영유아식 브랜드 초록베베를 론칭했습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영유아식의 수요가 높아지는 현상을 공략해 시장 리더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효진 기자입니다. 초록마을이 영유아식 시장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초록마을은 오늘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영유아식 전용 브랜드 초록베베의 론칭을 알리고 사업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초록마을이라는 세계관 안에서 소비자분들이 이제 전체 생애 주기 동안에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좀 갖추고 있고요. 초록베베는 생후 6개월에 해당하는 초기 이유식 시기부터 생후 36개월 성인식 전환기까지 영유아 성장 전반에 필요한 식품을 다루는 브랜드입니다. 영유아를 소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높은 품질의 친환경 유기농 원물만을 취급하고 불필요한 인공 첨가물을 배제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영유아식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감소하고 있지만 하나뿐인 아이를 귀하게 키우고자 하는 소비 경향으로 영유아식 소매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산업통계정보는 영유아식 소매 시장 규모가 지난 2020년 5,509억 원에서 2021년 5,538억 원으로 성장했고 오는 2025년에는 6,143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영유아식 시장에는 아직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라 초록마을은 친환경 유기농 시장에서 구축한 저변과 영유아식 시장에서 다져온 입지를 바탕으로 오는 2024년 말까지 0에서 2세 영유아식 시장 점유율 20%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초록마을은 영유아 가족 등 매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고려해 올해 초 새벽 배송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 전국 약 380개 매장과 온라인 주문을 연계해 당일 배송 서비스를 고도화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지역마다 삶의 질향상을 위한 정책이 다양할 텐데요. 노인 문화여가나 실버 프로그램 등 어르신은 물론 청소년과 각계층 대상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홍관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르신들이 컴퓨터 활용 교육과 카메라, 캠코더 사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교육단과 문화사발통문 시민기자단 활동도 눈에 띕니다. 문화예술체험과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화소유계층을 향한 사회서비스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관변단체가 아닌 인구 10만의 전북 정읍시에서 13년째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이자 사회적 기업인 둘레. 그리 길지 않은 동안 역사, 문화, 예술의 보존 및 연구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여기에 취약계층 맞춤교육으로 일자리 제공 등 공유가치도 창출해내면서 복지행정 담당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물론 복지 증진을 위한 토탈 서비스 롤모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도시에서나 누릴 수 있는 이런 문화적 복지 혜택은 고스란히 정읍 시민의 몫이 됩니다. 저희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은퇴 후에 또 사회생활을 접고 난 후에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지면 우울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직에 퇴직하신 분들 또 사회적으로 조금 활동이 왕성했던 분들은 미디어나 우리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으로는 시민 뮤지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난타, 당구, 기체조, 컴퓨터, 스마트폰 등 실버 미디어를 비롯 노인문화 여가, 노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은 어르신들 에너지 충전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특화 조성 사업도 둘레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임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월 다양한 장르의 저명인사를 불러 시민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 인문학 강의 속에 악기 연주, 무용 공연까지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숨겨진 지역 문화를 발굴하는 문화 탐방에서부터 타 지역 문화도 익히고 배우며 문화적 삶을 충족시키는 문화 탐사대도 매월 알찬 행사를 빼놓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모두의 수다와 청소년 문화교육단 내원, 시민 뮤지컬단 등 다양한 계층의 프로그램이 끊이지 않고 지속됩니다. 정읍에 문화예술의 도시 만들기 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정읍 시민 모두가 즐겁고 또 향유를 통해서 문화의 그 어떤 자긍심, 문화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복지 사각지대에 빛을 비추기 위해 출범한 사단법인 둘레.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더 높은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웅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와 경기 서해안, 영서 북부에 많게는 250mm 이상, 서울과 그 밖의 중남부 지역,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최대 2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비구름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중부 곳곳은 폭염특보가 해제됐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28도에 머물겠고요. 아직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은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7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과 세종이 2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24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2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기 불안정으로 경상권은 소나기로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서해와 남해상으로 비가, 동해상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